어디서 분식점 주제에 대들어?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오해숙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강순옥의 흰 뺨 위에 선명하게 닿았어요. 진동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박지윤의 눈이 커졌어요. 최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죠. 최병갑은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뺨을 맞은 여자 강순옥.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이 트도록 가래떡을 손질하며 딸 하나를 혼자 키워온 여자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모욕 때문이 아니었어요. 딸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눈물을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에서 두 모녀를 기다리던 남자. 낡은 낚시 조끼에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채 분식집 단골처럼 소박하게 앉아있던 그 남자가 두 모녀가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는 것을 본 순간 너무도 조용하게 미소를 거두었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순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분식집 어머니의 뺨을 때린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해숙과 최병갑 그리고 아들 최민준이었습니다. 오해숙은 차 문을 열자마자 레스토랑 건물을 한번 훑었어요. 호피 무늬 스카프를 고쳐 두르며 과하게 볼륨을 넣은 사자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불만으로 가득했죠. 내가 왜 이 자리를 허락했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분식집 집딸이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최민준이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제발 좀 참아요. 지훈이 어머니도 오시는 거잖아요. 참아? 내가 왜 참아? 오해숙은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어차피 한번 보고 끝낼 자리야. 분식집 냄새 풍기는 집안에 내 아들 내줄 생각 없으니까. 최병갑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 넥타이 매무새만 가다듬었죠. 최민주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막을 용기는 그에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맞은편 골목.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조수석 거울에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강순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코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딸이 몇 달에 걸쳐 할부로 사다 준 것이었죠. 박지윤이 어머니의 옷깃을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는 자리야. 강순옥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번 손질했어요. 긴장은 무슨. 엄마가 언제 사람 눈치 봤어. 그 말은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살짝 깨무는 걸 박지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말이 좀 세게 나와도 그냥 웃고 넘겨. 나 그 집이랑 잘 됐으면 좋겠거든. 강순옥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 우리 강아지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볼게. 차에서 내리기 전 강순옥은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 숨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딸만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 두 집안이 마주 앉았어요. 오해숙은 강순옥이 들어오자마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어머, 오셨어요.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어요. 강순옥이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순옥이라고 해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숙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병갑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자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최민주는 박지훈 옆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박지훈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차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응. 오해숙은 찻잔을 들면서 천천히 강순옥에게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민준이 장모님이 될 뿐이시니까요. 강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해요. 오래됐죠. 20년 넘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숙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20년이나요. 학교 앞이라면 임대료도 얼마 안 되겠네요. 꾸준히 하셨네. 강순옥이 조용히 받아쳤어요. 꾸준히 한 덕분에 딸 대학까지 보냈죠. 오해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분식집 동네에서 꽤 유명해요. 단골도 많고 엄마 솜씨가. 아, 그러시겠지. 오해숙이 짧게 잘랐습니다.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어서 잘도 먹고 살았겠네. 기특하기도 하지. 그 말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강순옥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 번은 참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을 위해서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죠. 최병갑은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최민준도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음식이 반쯤 줄었을 무렵 오해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 집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꽤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 챙겨야 하는데.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집은 시집이고 친정은 친정인 거잖아요. 거기를 자꾸 들락날락하면 보기가 영 좋지 않아요. 테이블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지훈이 눈을 깜빡였어요. 친정에 자주 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 왔다 갔다 하면 시댁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우리 집안은 그게 법도이기도 하고요. 강순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결혼을 했어도 어미는 어미인데 딸이 친정을 못 온다는 말이 됩니까? 오해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면 우리 집 방식대로 살아야죠. 시집을 간다고 딸을 가두나요? 강순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우리 지훈이가 감옥살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딸을 그런 식으로. 어머. 오해숙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감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정확히 그 뜻 아닌가요? 오해숙이 자리에서 몸을 반쯤 세웠어요. 목소리가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딸 하나 키웠다고 자존심이 대단하시네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목소리로. 강순옥이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했어도 제 딸 앞에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죠. 오해숙의 손이 허공을 갈라 강순옥의 뺨에 닿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도 동작을 멈췄죠. 음료를 옮기던 웨이터가 발걸음을 굳혔습니다. 박지훈의 눈이 터질 듯 커졌어요. 어머니. 그녀가 벌떡 일어나 강순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뺨을 얻어맞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오해숙이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우릴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분식집 주제에. 박지윤이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너무해. 격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던가. 오해숙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어디서 먼지구덩이 채로 굴러들어와 편하게 살려고 해. 민준이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해요. 이런 집안 배경으로는 어림도 없어. 박지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저 키운 게 그렇게 웃기세요? 오해숙이 씩 웃었습니다. 웃기다고 한 적 없어. 다만 격이 다르다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강순옥은 박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박지윤이 최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 막아줘. 하지만 최민준은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로 가라앉았어요. 박지윤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순옥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엄마 가요. 강순옥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뛰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오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격을 알아야지. 두 모녀가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최민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르려 했어요. 오해숙이 날카롭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봐. 최민준이 멈췄어요. 따라가면 내 아들 아니야. 호적 파버릴 거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최민준은 들고 있던 재킷을 내려놓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병갑이 아내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했어. 어차피 우리 집안 격이랑 맞지를 않지. 오해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세 사람이 남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명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전히 환하게 빛났어요.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낡은 소형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석주가 앉아 있었어요. 낚시 조끼에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외관만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손에는 다 식은 캔커피 하나를 들고 조용히 두 모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면 함께 저녁이라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김석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지윤이 입술을 깨물며 울고 있었어요. 강순옥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도 눈가를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석주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차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았죠. 박지윤이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뺨을 때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뺨을. 김석주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순옥이 조수석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집에 가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 박지윤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김석주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의 두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차가 큰 길로 들어섰어요. 김석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양,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박지훈이 눈물 사이로 말했어요. 엄마 직업 물어보더니 분식집이라 했더니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었다고. 나중엔 결혼하면 친정 방문 금지까지 얘기했고요. 엄마가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엄마 뺨을 때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씨는요? 박지훈이 입술을 비틀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강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자리는 잘 됐어요. 어떤 집안인지 알았으니까.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왜 괜찮아요? 박지훈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분식집 한 게 죄야? 나 혼자 키운 게 죄야? 그 사람이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강순옥이 뒤를 돌아 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아, 엄마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엄마가 미안할 게 없어. 박지훈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김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두 모녀가 울게 두었어요. 억지로 위로의 말을 덧댈 자리가 아니었죠. 다만 룸미러 속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집 앞에 차가 섰어요. 김석주가 말했습니다. 지훈 양, 오늘은 좀 쉬어요.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박지훈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강순옥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에 절대 시집 안 가.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지 마. 강순옥이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들어가. 박지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순옥이 조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석주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아파요? 강순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뺨은 안 아파요. 그것보다 딸 앞에서 그 꼴을 보인 게 더 아프죠. 김석주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직 공식 소개도 안 했는걸요. 강순옥이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김석주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따뜻했어요. 강순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주 씨, 나 참 웃기죠. 이 나이에 울어요.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오늘은 울어도 돼요. 강순옥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김석주는 그 시간 동안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순옥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김석주는 혼자 차 안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김석주가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사람들을 건드리는 놈이 세상에 있다니. 그는 잠시 멈췄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그의 손가락이 번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낚시 조끼를 입은 평범한 아저씨가 저장해 놓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번호였죠. 그 눈빛은 더 이상 동네 분식집 단골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 모녀가 집 안으로 들어간 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박지윤이 먼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 씻고 자. 오늘 더 생각하지 마. 강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들어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하루치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었죠. 강순옥은 방문을 닫은 뒤 코트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딸이 할부로 사준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상견례 자리에 나가도 창피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며 몇 달 동안 조금씩 월급을 모아 사온 것이었어요. 그 코트를 옷걸이에 걸면서 강순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죠.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육수를 끓이고 어묵을 손질하고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한겨울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분식집 셔터를 올렸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오해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어서 잘도 먹고 살았겠네. 강순옥이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들릴까봐 이불 속으로 더 깊이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있는 힘껏 참으면서 울었어요. 가난해서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여야 했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참혹했던 거예요. 옆방에서는 박지윤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울리지도 않았죠. 그냥 멍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레스토랑에서 나온 뒤로 문자 한 통도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박지윤은 핸드폰을 엎어놓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평범한 밤이 저렇게 조용히 끝나가고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집 불빛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엄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박지윤이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게 두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지윤은 다시 침대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박지윤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진동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박지윤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윤아. 최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잔뜩 눌린 것 같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지금 어때? 어머님은요? 됐어. 아깐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나 싶어.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서 풀어볼게. 어머님한테도 사과드리고. 박지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응. 오빠는 오늘 거기서 뭐 했어?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말 한마디 했어? 손 한 번 움직였어? 최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는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내가 끼어들면 더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박지윤이 그 말을 그대로 되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뺨을 맞았잖아, 오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았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최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랑 살면 어떻게 될지 이제 다 보여. 박지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게 더 차가웠죠. 내가 힘들 때 오빠가 뒤에 있어줄 거란 생각, 이제 못하겠어. 지윤아, 그건 오빠 어머니한테 이야기 잘해봐. 그런데 그 이야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지금 당장 오빠 만날 마음이 없어. 기다려봐, 지윤아. 박지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위에 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었어요. 아까처럼 펑펑 우는 눈물이 아니었죠. 그냥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 방울로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방에 불이 꺼진 건 자정이 가까워서였어요. 박지윤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강순옥은 이불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뺨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맞은 것도 맞은 자리도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당겨 올리면서 강순옥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튀어나오고 송금을 따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20년 분식집의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딸 학원비를 냈고 교복을 샀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벌어서 오해숙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강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죠.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순옥이 눈을 떴어요. 잠시 후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 씨, 김석주의 목소리였어요. 강순옥이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김석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두유와 핫초코가 들어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강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김석주가 봉지를 내밀었어요. 지훈 양도 재워놓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은 끄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으로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김석주가 두유 하나를 강순옥에게 건넸습니다. 강순옥이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따지 않은 채로 양손으로 그냥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석주 씨, 응, 나 오늘 창피했어요. 김석주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맞았을 때 딸 앞에서 그 꼴을 보인 게, 분식집 한다고 저 소리를 들은 게, 참아야 하는데 끝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잘못 참은 게 아니에요. 김석주가 낮게 말했어요. 순옥 씨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딸이 감옥살이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한 것도, 제 딸 앞에서 무시당할 이유 없다고 한 것도. 강순옥이 두유를 손 안에서 굴렸어요. 그래도 참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김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아요? 그 사람 앞에서? 왜요? 강순옥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집에서 자랐든 간에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순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엮여 살아야 하는 거라면 지훈 양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김석주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지훈 양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옥 씨가 지금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강순옥이 두유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속이 조금 풀렸죠.
석주 씨는 오늘 일 들으면서 어땠어요? 김석주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가 났죠. 많이요? 많이.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강순옥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다른 온도가 느껴졌죠. 괜찮아요. 지훈이도 이젠 철이 들었으니까 잘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김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양은 똑똑한 애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만 낮게 들렸어요. 강순옥이 두유를 다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자요. 나도 이제 좀 자보려고요. 그래요. 많이 지쳤을 테니까. 김석주가 일어서면서 강순옥을 봤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강순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생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내일 제가 밥 살게요. 그럼 비싼 데 가요. 그러죠. 두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 웃음 뒤에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순옥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석주는 그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김석주가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김석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분식집 단골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지금 당장 움직여. 최병갑 배터리 부품 업체. 거기서 대기업 계약 추진 중인 거 알지?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해숙. 그 여자 인맥, 끈 있나 확인해봐. 세금 관련 서류도 다 뽑아. 다시 짧은 대답. 보고는 내일 아침 6시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석주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단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어요. 구름이 두텁게 깔린 밤이었죠.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리면.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뒷말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막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분식집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강순옥이었어요. 눈 아래 그늘이 졌습니다. 얼마 못 잔 게 티가 났죠. 하지만 앞치마를 묶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순옥 씨.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강순옥이 웃었어요. 어젯밤에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잤어요. 오늘 어묵탕 끓였는데 한 그릇 드실래요? 그럼 좋지. 국자를 드는 손이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강순옥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20년이 그랬듯이 오늘도 그냥 버텼습니다. 그 시간 박지윤의 핸드폰에는 최민준의 문자가 3통 와 있었어요. 읽지 않은 채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어딘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김석주의 수행 비서가 파일 하나를 프린터에서 뽑고 있었어요. 최병갑 오해숙 배터리 부품 업체 현황 보고. 표지 위에 적힌 글자였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봉투에 넣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보고서는 6시까지라고 하셨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5분이었어요.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김석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든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지만
눈이 떠진 건 5시였죠.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행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메일로 넣어. 이미 들어갔습니다. 김석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메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첨부 파일이었습니다. 최병갑 오해숙 현황 종합보고 1차. 그가 파일을 열었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김석주뿐이었죠. 파일 마지막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어요. 하도급 업체 단가 후려치기, 납품 검수 서류 조작 정황, 구청 위생과 접대 내역, 건물주와의 로비 이력, 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김석주가 파일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도 했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차가운 것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어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 오늘 오전에 따로 만나. 내가 직접 지시할 게 있어. 그 시각 최민주는 어머니 몰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병갑은 아침 일찍 공장으로 나갔죠. 최민준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박지훈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젯밤 문자를 3통이나 보냈는데 전부 익십이었습니다. 전화를 2번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직접 가야겠어. 최민준이 차키를 집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이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그는 인식하지 못했죠. 강순옥의 집 앞. 최민준의 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이 섞인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최민준이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잠깐만 얼굴만 보자.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지훈아, 알아. 화난 거 다 이해해. 근데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돼?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잖아. 그래도 없었습니다. 최민준이 한 발 물러서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지훈아.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좀 더 강하게였습니다. 쾅쾅쾅.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최민준이 반색을 했습니다. 지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나온 사람은 박지훈이 아니었어요. 낚시 조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엔 벙거지 모자 대신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최민준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김석주였습니다. 최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김석주가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그를 봤습니다. 지훈 양이랑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진정되면 그때 만나서 이야기해요. 나는 지훈이한테 온 거예요. 아저씨한테 온 게 아니라. 최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요. 김석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오늘도 분식집 문은 열었어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요. 아저씨가 뭔데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반말로 넘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였습니다. 뭔데 막는 거야? 아버지라도 돼? 제3자는 꺼져. 김석주의 눈빛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린 놈이 개념이 없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그런데 그 낮음이 묘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최민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개념? 웃기고 있어. 비켜요, 아저씨. 나 진짜로 하는 말이야. 못 비켜요. 김석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최민준이 앞으로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석주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해온 동작처럼 최민준의 팔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볍게 틀었습니다. 최민준의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팔이 등 뒤로 꺾이면서 그는 자세를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야, 나요. 김석주가 잡은 팔을 조금 더 올렸어요. 힘을 줬다기보다 그냥 각도를 살짝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망신이에요. 최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창피한 게 더 컸어요. 나요. 이거 폭행이야. 이거 신고할 거야. 신고해요. 김석주가 팔을 놓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최민준이 팔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아저씨가 뭔 줄 알아? 동네 분식집 드나드는 백수 아저씨잖아. 어디서 폼을 잡아? 그렇게 보여요? 김석주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아요. 최민준이 어깨를 쫙 폈어요. 굴욕을 당한 뒤에 나오는 특유의 허세였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아버지 배터리 부품 업체 매출만 200억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골목 지도에서 지울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김석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봐요. 김석주가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해봐요. 얼마든지 받아줄게요. 최민준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거나 달래거나 했는데 이 남자는 오히려 권유를 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 다 해봐요. 김석주의 목소리는 끝까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는지 봐요. 최민준이 한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어요. 아까 팔이 꺾인 것도, 지금 이 남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그가 몸을 돌렸어요. 두고 봐. 진짜로. 골목을 성큼성큼 걸어나가면서 최민준의 눈이 바닥을 훑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 담벼락 옆에 자잘한 돌덩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조경용으로 놓인 것들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손이 움직였어요. 그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어요. 쩌렁. 강순옥의 집 2층 창문이었습니다. 돌이 정확하게 창문 유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박지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강순옥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2층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방 안쪽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두 모녀가 계단을 내려와 현관을 열었습니다. 김석주가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골목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미 최민준의 차가 굉음을 내며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강순옥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왜? 최민준 씨가 던졌어요. 김석주가 짧게 말했어요. 박지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쫓아가다가 돌을 집어서 창문에 던지고 갔어요. 박지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강순옥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다친 데 없어? 유리 파편이. 나는 괜찮아요, 엄마. 김석주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먼저 안으로 들어가요. 발에 유리 조각 밟으면 안 되니까. 내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순옥이 박지윤의 팔을 이끌었어요. 두 모녀가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석주는 혼자 골목에 남았어요. 도망간 차의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발하는 분노는 금방 꺼지지만 이 사람의 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민준 차량 번호 확인해. 오늘 이 골목 CCTV 영상 전부 확보. 집안에서 강순옥이 빗자루를 들었어요. 유리 파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윤이 옆에서 쪼그려 앉아 큰 조각들을 집었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강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행이다. 내가 창문 쪽에 없었던 게. 엄마. 박지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응. 나 저 사람이랑 진짜 끝이야. 강순옥이 빗자루질을 멈췄어요. 딸을 봤습니다. 박지윤의 눈이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줬으니까. 근데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그녀가 파편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잘한 거야.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한테 하는 거라서 그랬던 거고. 강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지윤아.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좀 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랐는걸. 박지윤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김석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일단 창문에 테이프로 봉하고 유리는 오늘 오후에 교체업체 연락할게요. 강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해도 돼요. 내가 할게요. 김석주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지윤이 엄마 귀에 작게 말했어요. 아저씨 진짜 든든하다. 강순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창문을 응급 처치하고 내려온 김석주가 소파에 앉았어요. 강순옥이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지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팔은요? 제가 봤는데 최민준이 밀치려 했던 것 같던데. 나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박지윤이 찻잔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런 놈한테 시집 갔으면. 그녀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했겠다. 김석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런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가 사람 안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라서. 강순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근데 석주 씨, 오늘 여기 어떻게 있었어요? 아침에 창문 고칠업체 알아보려고 왔다가 마침 저 사람이 오는 게 보여서요. 강순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일찍도 왔네요. 그러게요. 김석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지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좀 있을게요. 왜요? 두 분이 이야기하시게요. 박지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보기 좋다, 진짜. 강순옥이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래요, 진짜. 김석주가 웃었어요. 이번엔 좀 더 크게였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최민준이 핸들을 주먹으로 쳤어요. 퍽! 팔이 아직도 아렸습니다. 분식집 아저씨한테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오해숙이 받았습니다. 왜? 엄마, 나 지훈이 집에 갔다 왔어. 뭐? 내가 가지 말랬잖아. 그 집에 남자가 있어. 그 분식집 아줌마 연인이라는 사람인데 나를 제압했어. 팔을 꺾었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해숙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팔을 꺾어? 응. 동네 분식집 드나드는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낡은 조끼 입고 다니는데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오해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서 동네 건달이 끼어들었나 보지. 겁먹을 거 없어. 근데 엄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했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라고. 얼마든지 받아줄 거라고. 그게 뭔 말이야. 오해숙이 콧소리를 냈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지 뭐야. 분식집 아줌마 연인이면 거기서 거기겠지.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오해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아들 팔을 꺾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두고 봐. 그 분식집이 얼마나 버티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그냥 허세 부리는 사람이라면 왜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최민주는 백미러 속에 남겨진 그 골목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텅 비어 있었죠. 한편 거실에서 강순옥과 김석주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채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 씨, 진짜로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요. 처음에 우리 분식집에 온 게 그녀가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지훈이 얘기 듣고 그 집 상황 알아서 온 건 아니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보내서 온 건 아니죠? 김석주가 강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 씨, 나 사실 처음 그 분식집 들어갔을 때, 거기서 뭘 팔고 있는지보다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봤어요. 강순옥이 눈을 들었습니다. 김석주가 말을 이었어요. 40년 전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동네에 떡볶이 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웃음이 시원하고 손이 빠르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강순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오래 궁금했어요. 나는 그 뒤로 이 방향 저 방향 일에 치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서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갔더니 그가 강순옥을 바라봤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 떡볶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강순옥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설마가 아니에요. 김석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으로 위장한 거예요. 어색하게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자꾸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싶어서. 강순옥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겨요? 김석주가 물었어요. 아니요. 강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유리가 깨진 창문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빛은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강순옥이 작게 웃었어요. 이번엔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분식집은 오후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골 초등학생 2명이 들어와서 떡볶이를 시켰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먹는 동안 골목 밖에서는 낯선 남자 하나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분식집 위생점검 신청 넣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최민준이 집으로 돌아온 건 점심이 지나서였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오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왔어. 어머니 나 팔 내밀어봐. 최민준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오해숙이 손으로 아들의 팔목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아파? 좀 아려요. 오해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분식집 아줌마 옆에 붙은 그 남자. 생긴 건 어때? 그냥 허름해요. 낡은 조끼 입고 다니는 아저씨인데. 근데 힘이 이상하게 세요. 헬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는 60 중반쯤 됐으려나요. 오해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동네 건달이 힘 좀 쓰는 거겠지. 쫄 거 없어. 최민준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사람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아버지 업체 이야기를 꺼냈는데도 눈 하나 안 깜짝이고 오히려 해볼 거 다 해보라고. 해봐라? 네. 오해숙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겁쟁이들이 허세 부릴 때 하는 말이야.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그래요? 그래. 내 아들 팔을 꺾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해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분식집 20년 했다고? 두고 봐. 20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건 분노라기보다 쾌감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최민준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이 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해숙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구청 위생과 김 과장.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나야. 오해숙이야. 오랜만이지? 그래, 잘 지냈어.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민준이 알지? 그 아이 관련해서 좀 껄끄러운 가게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 분식집이야. 위생 점검 좀 빡세게 한번 넣어줄 수 있어? 아, 이유야 찾으면 되지. 오래된 가게면 뭔가 하나쯤은 나오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낮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고마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전화를 끄는 오해숙이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건물주 박 사장. 박 사장 나야. 최 회장 부인. 맞아, 오랜만이지. 있잖아, 우리 아파트 단지 옆 골목 다가구 주택 있잖아. 거기 1층 세입자 분식집 하는 집인데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혹시 박 사장 쪽이야? 어머, 맞아? 잘 됐다. 있잖아, 그 집 계약 갱신 때 됐지? 그냥 이번에 좀 정리해줘. 이유는 적당히 만들면 되고 내가 다음번에 우리 공장 창고 임대 쪽에서 편해 봐줄게. 오해숙이 전화를 끊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버는 구멍가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강순옥은 분식집에서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고 나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순옥 씨 맞으시죠?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위생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요. 내일요? 갑자기 왜요? 저 지난달에도 점검 받았는데요. 접수된 민원이 있어서요. 내일 10시에 담당자가 방문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강순옥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어요. 그녀가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오래된 분식집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20년을 이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위생 점검은 늘 통과했어요. 새벽부터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유통기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그런데 지난달 점검을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민원이라니. 강순옥이 가스밸브를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리면서 골목을 바라봤어요. 초등학교 담벼락에 아이들이 낙서해 놓은 분필 그림이 가로등 불빛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셔터를 내렸어요. 다음 날 오전, 구청 직원 2명이 분식집에 나타났어요. 꼼꼼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조리도구 소독 상태, 식재료 유통기한, 환기시설, 배수구 위생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강순옥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환기팬 위를 손으로 훑쳤어요. 먼지가 조금 묻어났습니다. 환기팬 청소가 좀 미흡하네요. 매달 청소하는데요. 기록은요? 그건 따로 기록을 안 해서. 직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다른 직원이 냉장고 안쪽 구석을 살폈습니다. 이 김치 담근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주 수요일이요. 용기에 날짜 표기가 없는데요. 집에서 담가온 거라서. 또 뭔가를 적었어요. 강순옥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지적사항이 하나씩 쌓였어요. 치명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될 수 있었죠. 직원이 점검표를 내밀었어요. 시정 기간은 2주입니다. 그 안에 개선이 안 되면 영업 정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강순옥이 점검표를 받았습니다. 2 직원이 나가고 나서 그녀가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박지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지윤 씨, 오늘 잠깐 시간 되세요? 면담 좀 하고 싶어서요. 박지윤이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팀장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앉아요. 박지윤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지윤 씨 업무 평가 쪽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재검토요? 네. 최근 프로젝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이 있고 팀 내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박지윤이 미간을 좁혔어요. 팀장님, 저 이번 분기 평가에서 어받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팀장님도 지적하신 적 없었고요. 그게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라서요. 위에서요? 팀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지윤이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건 아닌가요? 팀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팀장님, 저 잠깐 자리 비워도 될까요? 응. 박지윤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로 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강순옥이 받았죠. 지윤아.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있었어. 위생 점검. 나도 오늘 회사에서 면담 받았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강순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너는 아무 걱정 마. 엄마 20년 버텼어. 이것도 버텨. 엄마, 이거 그 집에서 한 거야. 알아. 알면서 왜 괜찮다고 해요. 강순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있어. 지훈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너는 일이나 잘해. 전화가 끊겼어요. 박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강순옥이 분식집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검표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한참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건물주였습니다. 강순옥 씨, 나 박 사장인데. 있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계약 갱신이 다음 달인데 이번엔 갱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순옥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갑자기요? 리모델링이 결정이 됐어요. 원하시면 다른 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년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그건 저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순옥이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분식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면서 하나둘 단골들이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딸 유치원 보내던 해에 처음 셔터를 올렸어요. 그때는 냉장고 하나 들여놓기도 빠듯해서 친정 언니한테 돈을 빌렸죠. 손님이 없는 날엔 혼자 울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켜온 자리가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해숙의 집. 식탁에 오해숙과 최병갑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해숙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대기업 계약건 언제 결론 나요? 최병갑이 탕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500억 규모 독점 계약이면 우리 업체 레벨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마무리해요. 걱정 마. 이 계약만 붙으면 우리 집안 상황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강남에 사무실도 옮기고 민준이 차도 바꿔줘야지. 오해숙이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그 분식집 집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더 확실해지는 거야. 어디 비교가 되나? 최병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이 또 뭔가 했지? 뭐려? 분식집? 뭔가 넣은 것 같던데. 모르는 게 나아요. 당신은 계약이나 신경 써요. 최병갑이 더 묻지 않았어요. 오해숙이 핸드폰을 들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그 모녀가 알아서 기겠지.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분식집 앞치마 두른 것이. 강순옥이 집에 돌아온 건 밤이었어요. 박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순옥이 먼저 웃었어요.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웃었습니다. 밥 먹었어? 엄마가 먼저 먹었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박지훈이 엄마의 팔을 이끌어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 오늘 일 다 알아. 어떻게? 건물주 박 사장 아저씨 딸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연락 왔었어. 강순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쪽에서 압력 넣은 거야. 분식집 위생 점검도, 건물 계약 해지도, 내 회사 면담도. 지훈아, 엄마, 이제 내가 말할게요.
박지훈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무릎 꿇을 생각이 없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강순옥이 딸의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겠어요. 그래. 근데 엄마, 우리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김석주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 대신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을 것 같네요. 강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석주 씨, 어떻게 알았어요? 비서한테 보고 받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비서. 그 단어가 어딘가 어색하게 걸렸어요. 낚시 조끼를 입고 분식집에 드나들던 남자가 비서에게 보고를 받는다는 말이. 하지만 강순옥은 그 말을 더 캐묻지 않았어요. 김석주가 소파 앞 테이블에 파일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오해숙이 위생과에 민원 넣은 거 맞아요. 건물주한테도 연락했고 지훈 양 회사 쪽에도 선이 닿아 있어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찾으면 나와요. 김석주가 자리에 앉으면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용했어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이미 어딘가 다른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두 분 지금 무서워요? 강순옥이 잠시 생각했어요. 무섭다기보다 억울하죠. 그래요. 김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게 맞아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가 파일을 펼쳤어요. 나한테 맡겨요. 강순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맡기면요? 두 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게 문 열고 회사 출근하고 그냥 평소대로 살면 돼요. 박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구청 인맥이랑 건물주까지 가지고 있는데. 김석주가 박지훈을 봤어요. 지훈 양. 네. 인맥에는 인맥이 답이에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한 동네 아저씨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어요. 아주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지훈이 그 눈빛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사무실, 김석주가 수행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비서가 말했어요. 최병갑 업체, 이번 주 목요일 대기업 독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500억 규모입니다. 계약 당일 행사장에서 체결 서명 후 발표 예정이고요. 김석주가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납품 비리 관련 서류는요. 확보됐습니다.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검수 서류 조작 정황, 구청 위생과 담당자 접대 이력, 전부 정리됐습니다. 김석주가 파일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불빛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이 자리에 앉은 사람만큼 아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김석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안이 가진 모든 것을 단 사흘 안에 무너뜨려라. 비서가 받아 적었습니다. 자비는요? 김석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필요 없어. 말이 끝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김석주의 얼굴 한쪽을 비쳤습니다. 그 표정은 분식집 단골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병갑은 이른 시간부터 넥타이를 골랐어요. 서랍 안에 가지런히 정렬된 넥타이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집었습니다. 짙은 감청색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500억?
그 숫자 하나가 오늘 아침 이 남자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때요? 오해숙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화려한 원색 실크 원피스에 호피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금반지와 다이아가 반짝였어요. 완벽하지. 최병갑이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계약만 붙으면 우리 집안 레벨이 달라지는 거야. 강남 사무실, 신차, 민준이 승진. 전부 다 이번 계약 하나로 시작이야. 오해숙이 흡족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잘 다녀와요.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최병갑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해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식집 건 잘 처리되고 있죠?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시정기간 지나면 바로 조치 들어갑니다. 오해숙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계약 행사장은 서울 도심의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최병갑과 임원들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설 때 분위기는 이미 축제에 가까웠어요. 배너가 걸려 있었고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최병갑이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연회장 안쪽 테이블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최병갑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앞줄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법무법인 한성 소속입니다. 최병갑 대표이사 측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대기업 측 담당자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사항이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최병갑 대표 업체의 하청업체 납품 단가 조작 관련 서류입니다. 검수 서류 위조 정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접대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병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최병갑 씨, 진정하세요. 저희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검찰청에도 동시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대기업 측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빠르게 훑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어요. 오늘 계약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기, 저 서류는... 최병갑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정복 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병갑 씨, 관련 서류 확인차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펜이 테이블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500억 계약서 위에 서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해숙에게 전화가 온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행사장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계약이 완전히 깨졌고 서류가 다 터졌대요. 뭐? 오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납품 비리, 서류 조작, 공무원 접대 다 자료로 나왔대요. 법무팀이 행사장에 들이닥쳤고 검찰청에도 자료가 넘어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숙의 핸드백이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아버지 상태가... 알았어. 지금 간다. 오해숙이 뛰다시피 현관으로 나갔어요. 행사장 복도. 최병갑이 창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재킷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던 얼굴이 지금은 색을 잃었습니다. 오해숙이 달려왔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최병갑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전부 나왔어. 하청단가 조작, 검수 위조, 접대 내역까지. 누군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린 거야. 누가요? 몰라.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 오해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안 전 재산 압류 들어올 수도 있다고 법무팀이 그러는데. 뭐? 최병갑이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오해숙이 최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최민준이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봤어요. 뒤를 봐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오해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았어요. 3달 전 최병갑의 업체가 부품 납품으로 연이 닿았던 대형 배터리 그룹 쪽 번호였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우리 업체 납품 파트너로 관리해준다고 했잖아. 지금 이 상황이면 거기 가서 빌어야 해. 당장. 최병갑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 회장이 우릴 왜 도와줘? 파트너니까 어떻게든 선 잇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정신 차려요. 오해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부축해. 지금 본사로 가자. 차가 도심을 가로질렀어요. 오해숙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꾸민 건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청업체 중 한 곳이 신고한 건지, 아니면 경쟁업체인지, 아니면 내부 고발인지. 하지만 어떤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계약 당일, 그것도 서명 직전에 들이닥친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오해숙이 눈을 감았어요. 뺨을 때렸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분식집 아줌마의 얼굴이 스쳤어요. 아니야. 그 여자가 이런 걸 어떻게 꾸며. 초등학교 앞 분식집이 배터리 그룹 법무팀을 움직일 수는 없어. 오해숙이 눈을 떴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배터리 그룹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오해숙이 최민준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어요. 최병갑은 뒤에서 비틀거리는 걸 아들이 부축하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 면담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납품 파트너 측인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열렸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회사 연역과 수상 이력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직원이 회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창가 쪽에 긴 회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 너머 소파 앞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숙이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려다가 굳었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소파에 앉은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크 네이비 수트였어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가슴 포켓에 행커치프가 단정하게 꽂혀 있었어요. 은발이 섞인 머리는 포마드로 완벽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각진 턱선, 높은 콧대,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을 것 같은 눈빛. 오해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당신이 순옥의 분식점을 조사하다가 본 그 사진 속 낚시 조끼를 입고 분식집에 드나들던 그 남자였습니다. 허름한 벙거지 모자를 쓰고 캔커피를 손에 들고 순옥씨 하며 분식집 단골 흉내를 내던 그 남자. 지금 이 자리에 회장실 소파에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석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분식집에서 듣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어요. 오해숙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최민준이 숨을 들이켰어요. 저 사람이.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골목에서 자신의 팔을 꺾었던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오해숙이 최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병갑은 문 앞에서 의자를 붙잡은 채로 멍하게 서 있었어요. 김석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가 컸어요. 낚시 조끼를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가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 네. 김석주가 창밖을 바라본 채로 대답했어요. 국내 최대 배터리 그룹 대표이사 겸 회장 김석주입니다. 최병갑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해숙이 그 자리에 천천히 무너졌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고급 카펫 위에 주저앉은 채로 그녀가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김석주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차가움이 폭발하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된 조용한 서늘함이었죠. 뭘 잘못했냐고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의 뺨을 때렸어요. 연회장처럼 조용했습니다. 바깥 도시의 소음이 25층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그 말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분식집 아줌마가 이름이 있어요. 김석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순옥 씨, 그게 이름이에요. 오해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뺨을 때렸죠. 딸 앞에서 2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여자 앞에서 분식집 한다는 이유로 그가 한 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해숙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격이 다르다고 했죠. 김석주가 말을 잘랐어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격이라고. 그러면서 뺨을 때렸죠. 그가 멈췄어요. 나는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최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남의 회사 계약을 깨고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는 게. 김석주가 그를 봤습니다. 사적인 감정?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 분식집 여자 편 든다고. 최병갑 대표 업체의 하청단가 조작은 5년째 이어진 거예요. 김석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납품 단가를 30%씩 깎으면서 검수 서류를 조작해서 불량품을 통과시킨 거. 그게 사실이잖아요. 최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하청업체들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몰랐겠죠. 김석주가 뒤로 돌아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나는 그 서류를 찾은 거예요.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출한 거고요. 그게 사적인 감정입니까? 최민준이 입을 닫았어요. 오해숙이 바닥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 집안이 여기서 무너지면. 뺨을 맞은 사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김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숙이 멈췄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딸이 시집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였어요? 오해숙이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김석주가 일어섰습니다. 위생 점검 신고, 건물 계약 해지, 지훈 양 직장 압박.
전부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오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나는 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김석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회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오해숙이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석주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납품 비리 수사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가 창가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 결과는 법이 정해줄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오해숙이 목소리를 짜냈어요. 막아줄 수는 없어요? 김석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최병갑이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어요. 오해숙이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주워들면서 손이 떨렸죠. 세 사람이 회장실을 나가려 할 때였어요. 김석주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발걸음이 멈췄어요. 강순옥 씨 분식집 위생 점검건 오늘 중으로 취하해요. 건물 계약 건도요. 지훈양 회사 쪽 압박도. 오해숙이 몸을 돌리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처리해야 해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해숙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석주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빌딩 사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창을 물들였어요.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연결됐어요. 석주 씨? 나예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순옥이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그럼 와요. 지훈이가 오늘 찌개 끓인다고 했어요. 그러죠. 김석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붉게 타올랐어요. 도심의 빌딩들이 그 빛을 받아 잠깐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안에서 그는 조용히 재킷을 벗었어요. 그리고 의자 뒤에 걸린 낡은 낚시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에 제출된 서류는 두툼했어요. 5년치 하청단가 조작 내역, 검수 서류 위조 파일, 공무원 접대 이력.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였습니다. 최병갑은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첫날은 부인했습니다. 둘째 날도 버텼죠. 하지만 서류 앞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셋째 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강남에 있는 최병갑의 집 앞에 경매 공고가 붙었어요. 오해숙이 그 공고를 처음 봤을 때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볼륨이 과하게 들어간 사자머리가 바람에 흐트러졌어요. 손가락에 빽빽하게 끼워진 금반지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오해숙이 공고문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다가 결국 떼지 못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기억났어요. 최병갑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활짝 웃던 날이었습니다. 오해숙도 웃었어요. 이 집에서 아들 결혼식 준비도 하고
손자도 보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집 앞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어요. 오해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때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레스토랑 안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강순옥의 흰 뺨 위로 손이 닿던 그 순간,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해숙이 눈을 뜨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최민준에게 기소 결정이 내려진 건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기물파손, 협박, 폭행방조, 죄목들이 늘어섰습니다. 그가 강순옥의 집 앞에 나타난 건 그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어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윤이었어요. 최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지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야. 알아.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 박지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내가 그때 한 짓들, 창문 깨뜨린 것도, 그 전날 레스토랑에서 아무 말도 못한 것도 다 잘못한 거 알아. 알면 됐어. 박지윤이 짧게 말했어요. 그게 다야? 응. 최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윤아, 나 지금 기소됐어. 전과자 될 수도 있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무너졌고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박지윤이 그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한테 왜 하는 말이야? 도와줘. 어머니 쪽에서 합의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좀 열어주면. 박지윤이 잠시 그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 응. 오빠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최민준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대하는 빛이 생겼어요. 오빠처럼 겁쟁이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그걸 알게 됐어. 그 빛이 꺼졌습니다. 나 오빠가 힘들어서 안 됐다는 생각은 해. 근데 그게 다야. 나는 더 이상 오빠 일에 관여할 마음이 없어. 최민준이 말이 없었어요. 잘 살아. 진짜로. 박지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최민준이 한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걸어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해숙이 새로 자리를 잡은 건 변두리 빌라 반지하였어요. 강남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재산이 압류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갈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어요. 예전엔 그런 창문을 내려다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창문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버텼어요. 자존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은 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해숙이 밖으로 나갔어요.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버려진 박스를 집었어요. 납작하게 접었습니다. 또 한 장을 집었어요. 그 골목이 어느 골목인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분식집이 보였어요. 셔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국자 소리가 났어요. 육수 냄새가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해숙이 걸음을 멈췄어요. 셔터 안쪽에서 강순옥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묶은 채로 이른 아침부터 어묵 손질을 하고 있었죠.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저께와도 10년 전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해숙이 시선을 내렸어요. 손에 든 납작하게 접힌 박스를 봤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강순옥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20년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여자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었고 격을 입에 달고 살던 자신은 박수를 줍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증명하는 방식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잔인했어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강순옥의 분식집은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위생 점검건은 취하됐어요. 건물 계약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지윤의 회사 쪽 압박도 사라졌어요. 오해숙이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취하는 됐습니다. 아침마다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와 어묵탕을 드셨어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강순옥의 손은 어느 날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녁 문을 닫을 때 가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은 남자가 셔터 내리는 것을 도와줬어요.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강순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지난달보다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영업 상권 데이터 보면 나와요. 강순옥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봤어요. 당신 진짜 재벌 회장 맞죠? 맞아요. 낚시 조끼는 왜 입어요, 그럼? 편하니까요. 강순옥이 또 웃었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나서였어요. 셔터를 내린 뒤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김석주가 강순옥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강순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석주 씨, 알아요.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가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단아한 빛이 원석이 하나 박혀 있었죠. 그냥 가게 앞 골목이에요. 근사하지 않아요. 무릎도 꿇기 좀 그렇고. 강순옥이 웃었어요. 그래도 김석주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이 사람을 처음 봤어요. 떡볶이 팔던 여자였어요. 그때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웃음이 시원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죠. 강순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여자를 못 잊어서 40년을 혼자 살았어요. 찾아보려다가 못 찾다가 어느 날 기억을 따라가니까 거기 있었어요. 여전히 떡볶이를 팔고 있었죠. 골목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나랑 살아요, 순옥 씨. 강순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 왜요? 진짜 재벌 회장이 분식집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 김석주가 웃었어요. 거절할 거예요? 강순옥이 잠시 그를 봤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고 골목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그 남자를요. 안 해요. 그럼 받아요. 강순옥이 손을 내밀었어요. 김석주가 빛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결혼식은 늦가을에 올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전통 혼례였습니다.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홀기를 읽는 소리가 울렸어요. 솔잎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혼례상 위에 청홍 촛불이 흔들렸어요. 강순옥이 걸어 나왔을 때 박지윤이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비취색 실크 한복이었어요. 저고리에 깃이 고왔습니다. 치마가 발걸음에 따라 물결쳤어요. 비녀로 올려 꽂은 머리가 단아했습니다.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살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신부로 서 있었어요. 김석주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바탕의 전통 예복이었어요. 평소에 낚시 조끼도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트도 아닌 그냥 이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했어요. 박지윤이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웃는 얼굴을. 혼례가 끝나고 마당에서 차를 나눌 때 박지훈이 김석주 앞에 섰어요. 아버지. 그 호칭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석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단단하고 조용한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응.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박지훈이 웃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내가 할 말이에요. 그 겨울 박지훈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자리로 옮긴 거였습니다. 김석주가 소개해준 스타트업 투자 회사였어요. 들어가고 보니 김석주의 이름이 투자자 목록에 있었지만 박지훈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강순옥이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줬어요. 바쁘면 밥 못 먹으니까. 엄마, 나 이제 회사원인데 김밥 들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김밥이 왜 그래? 맛있잖아. 박지훈이 웃으면서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분식집 할 거야? 강순옥이 어묵을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해요? 그이가 왜 뭐라고 해? 내 가게인데. 강순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오히려 와서 떡볶이 먹고 가잖아. 그게 더 좋다고. 박지훈이 가방을 매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게. 어울려. 뭐가?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떡볶이 먹는 게. 강순옥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이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강순옥은 분식집 셔터를 일찍 내렸어요. 골목을 걷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담벼락에 아이들의 낙서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빗자루를 든 선생님, 해님, 꽃. 어린 손으로 그린 것들이었죠. 강순옥이 그 낙서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담벼락을 지나쳤어요. 수도 없이 새벽에도 밤에도 무거운 날에도 가벼운 날에도 늘 이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격식은 강순옥이 혼잣말처럼 천천히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야.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20년의 세월 끝에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은 남자였어요. 손에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해요? 그냥 벽 보고 있었어요. 벽이 대답해요? 안 해요. 근데 가끔은 그래도 돼요. 김석주가 옆에 서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순옥이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겨울 저녁 골목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죠. 강순옥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석주씨. 뭐가요? 그냥 다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20년을 혼자 지켜온 그 골목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